이 책의 5장은 시위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주요 시위가 당이 관리하는 정치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답하고자 하는데요. 기존의 연구들에서 또 출발을 합니다. 이 책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시위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대중적 분노의 징후인가, 그리고 시위가 위험을 초래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중적 분노의 표출로서 그다지 무해한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 또한 이 시위가 여론의 동향과 불만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요원으로서 정치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연구에서 시위는 매우 중요한 중국 연구의 소재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한 그룹은 시위대의 동기와 전략에 집중하는 연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이 시위에 대한 국가의 호응과 양상에 대해서 주목하는 연구입니다. 이러한 시위에 대해서 중국 당국도 이중적인 대응의 양상을 보입니다. 만약 시위가 이 단순한 문제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발발한 것이라면 아마 국가는 적당한 수준에서 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 그 다음에 저임금 등에 대한 생계형 항의, 그리고 압수된 재산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등과 관련된 시위는 경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호응과 동시에 시위 주동자는 또 처벌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더욱이 이러한 시위가 정치 질서의 변화에 대해 요구하는 시위라면 가차없이 탄압을 한다는 것이 이 저자가 또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위의 내용과 양상에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이 이 장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제6장은요. 당은 왜 종교를 두려워할까에 대해 답을 합니다. 6장에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내 종교의 부활의 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외국 언론들은 중국의 종교 이야기를 할 때 주로 개신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한 이런 개신교나 또는 기독교에 대한 억압적인 중국의 양상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중국 내에서의 전통 종교, 특히 불교의 부흥에 대해서도 매우 큰 비중으로 다룹니다. 종교가 부흥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종교가 지역사회에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긍정적인 일을 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중국 정부도 이러한 종교 활동은 장려를 하는다라는 것이 이 책이 전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종교는 또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일단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로 인해서 의도치 않았던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가 그 사이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또 중국에서 국가가 종교를 일방적으로 억압한다라는 우리 기존의 통념과 달리 종교 그 자체, 그리고 종교 정책,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비 종교부터 시작을 해서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자세하게 다 언급됩니다. 이 중국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장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왜 종교가 부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7장에서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 민족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자 현상입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민족주의 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대규모적인 대중 시위는 정부가 매우 불편해하는 사회 현상이죠. 그런데 민족주의 시위는 국가가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반대 의견 중 하나로서 허락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민족주의 시위는 종종 다른 유형의 불만을 대변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중국 사회가 과거보다 더욱 민족주의적이지는 않지만 민족주의가 시위자들의 논리적 기초로서 더 많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이 국가는 애국주의 교육 활동과 공식 미디어를 통해 민족주의를 홍보하고 나아가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데요. 이 국가가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양날의 칼처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민족주의가 만약 대중적 민족주의가 국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면 오히려 국가에 저항하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통해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외부의 관찰자들의 통념에 전면 반박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또 나아가서 중국의 외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민주화될까? 라는 부분인데요. 이 책은 중국의 민주화를 전망하는 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마 이른바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민주화될까 안 될까 아니면 나중에 뭐가 될까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제적 풍요로움이 꼭 정치적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이 중국의 민주화를 점칠 시간에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서구의 지극히 부분적인 국가 사례에 기반한 이론에 기대어서 중국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한 자신의 염원을 중국의 변화에 지나치게 투사했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중국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호소합니다. 또한 저자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정권 교체 사례를 보면 한 권위주의의 몰락이 새로운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전망에 대한 탐구보다 정권의 취약성과 정권 안정의 근원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다만 중국의 상황을 그 자체로 분석해야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